오늘 우리 원주 법웅사에서 이런 원효대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 법웅사는 원주에서 가장 큰 절이죠. 구경사도 있겠지만 궁법당 중에서도 가장 큰 절이기도 하지만 원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원주님 말씀처럼 법회에 열심히 나오고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천명 목사님이 부처님 오신 날 직전에 이렇게 원효대사에 대해서 좀 강의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서 오늘로 날짜를 맞췄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원효대사 하면 누구나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원효대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부처님 같은 존재입니다. 보여준 모습이 그렇기도 하고요. 또 그분의 사상이 오늘날 한국을 넘어서 동아시아 아마 앞으로 세계까지 빛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깊고 넓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깊고 넓음을 가장 잘 논리적으로 실천적으로 설명한 분이 아마 원효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효대사는 어떻게 살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를 주어진 시간 내에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자료도 가지고 계시고 또 여기 이쪽에도 있군요. 이쪽도 있고 하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선 원효의 생애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았고 어떤 생각을 살았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살아온 이력이 있죠. 이력을 되게 흔히 생애 또는 삶이라는 이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느냐의 의미를 이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느냐 하는 이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도 하고 사유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글을 써서 남긴 경우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사유, 관념, 인식 체계를 가진 사상이라 하는데 어떻게 살았고 만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를 설명할 때 되게 사상 또는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인물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말은 좀 달리 말하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라고 대신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원효대사에 대해서 탄생과 이름이라는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신라 617년에서 686년, 그러니까 삼국 또는 사국이죠. 고려 백제 신라 가야 사국 시대에 가야가 좀 더 먼저 신라에 합병이 되죠. 532년 금관가야, 562년 대가에 합병된 이후에 660년에 백제가 합병이 되고 668년에 고려가 합병이 됩니다. 676년에 이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합병을 하면서 당나라 세력까지 이제 밀어내어서 어떤 의미에서 삼국 통일의 완성이 되는 시점은 676년입니다. 원효대사가 686년, 10년 이후까지 살았죠. 수기나이로 70세를 사시는 거죠. 그 시절 보면 오래 산 편입니다. 자, 이 70평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우선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아마 원효대사의 젊은 시절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상에 보면 아마 원효대사가 태어난 한 달 정도 전에서 원효대사 모친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전에 원효대사가 태어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삼국유사에 원효 불기 조목에 나오는 것
당신이 입고 있던 트롯을 깔고 이렇게 상처를 만든 그 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되게 어린 시절 원효대사 이름은 세편이다. 세편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그 외투겠죠. 그 옛날에 새 털도 이렇게 얽어서 이렇게 흙으로 얽었던 그런 외투로 만든 산처에서 태어난 아이, 그래서 세편이라고 불렀던 걸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서당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때 학자들은 서당이라는 것이 그 신라의 파랑제 중에 구서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구서당제 속에 있던 서당이어서 아마 원효대사가 적어주에 파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 학자들이 사실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우리말의 그 동쪽을 되게 동쪽, 남쪽, 서쪽, 북쪽 할 때 동쪽 바람은 뭐라고 하죠? 새바람이라 하죠. 남쪽이 한이바람, 서쪽 바람이 된바람, 북쪽이 막바람인가요? 이렇게 동쪽을 되게 새롭다, 새롭게 해가 뜬다 해서 되게 새 그런 의미가 있죠. 산에 가라는 게 향가를 산에 가라는 게 산에 가는 동쪽 나라의 노래, 우리나라의 노래, 고조선의 노래를 말하는 향가라는 신라 다양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서당이라는 것도 동쪽, 동방의 성스러운 아이가 태어난 곳, 이런 정도의 의미로도 해석하는 겁니다. 하여튼 원효대사의 그 탄생은 617년이고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아버지가 원래 경주 설씨, 그러니까 신라 6부족이 있었죠. 그 중에 경주 설씨였는데 결국 현재 경산이죠. 경북 경산. 삼국유사는 상주로 나옵니다. 상주가 그때 광역시였던 그쪽이 상주였기 때문인데, 현재 경산 지역에 사인땅 근처에 아마 할아버지가 머물게 되었고, 거기에 터전을 잡으면서 이제 그 아버지도 그쪽에 오게 되고 해서 거기가 이제 고향이 됩니다. 아버지는 하급관리 남하에서 17관 이후에 10관령이 남하에서 백제와의 전투에 파견이 되었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으니 그걸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조모모들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기억이 부족합니다만 결국 송고성전의 원효전이나 의상전, 삼국유사의 원효불기 같은 조목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10세 미만의 단체 지연에 출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8, 9세 정도 출가를 했던 것이죠. 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래 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결국 어떤 스님이나 주변의 권유에 따라서 출가를 했는데 그 출가 설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려해 볼 때 신라의 국가사찰이고 국장인 황룡사점으로 출가하지 않았을까, 이런 게 하나 들고요. 하나 더 추정한다면 원효대사의 서성도 사실 안 나타나 있는데 19세기 말에 일본의 사료에 보면 법장이라고 하는 스님에게 머리를 깎았다는 기록이 하나 보입니다. 이 법장이라는 분이 누구냐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진흥왕 아시죠? 신라의 그 논리학자인 진흥왕 수수비에 진흥왕이 이제 뭡니까? 바로 금관가야를 합병하잖아요. 532년에 대가야를 또 합병하죠. 562년에 그 진흥왕이 이제 가야를 합병하고 창녕기를 세우고 나중에 그 백제 한강역을 차지해서 북한산 수수비를 세우죠. 또 말갈 저기까지 가서 황초령 마을령까지 세웁니다. 최근에 또 하나 추가된 것은 가막산 쪽까지 해서 진흥왕 수수비가 4개가 아니고 가막산까지 5개로 칩니다만, 거기에 보면 김무력이라고 합니다. 김무력. 김무력이 누구죠? 가야,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이 구형왕입니다. 산청에 무덤이 있죠.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의 구형왕의 아들이 세종과 무력입니다. 무력의 아들이 김유신의 아버지이고요. 김유신의 아버지 밑에 이제 김유신이 태어났죠. 김유신은 가야
이제 김무령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김무령과 함께 나란히 나오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복장이라는 스님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복장이 그 진흥왕을 이렇게 그 진흥왕과 함께 그 행차했다면 적어도 원효대사의 성향과 맞춰보면 한 30 정도의 피부였지 않는가, 진흥왕 시절에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다면 원효대사가 출가해서 617년에서 8부서를 쳐도 한 625년 처음에 70대 이상의 고성이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적어도 진흥왕을 수행했다면 당시에 국찰이었던 이후에 이제 국찰이지만 국찰이었던 적어도 황룡사에 머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보면 원효대사도 황룡사로 가서 머리를 깎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록은 일본의 19세기에 나와 있는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 사실 구체적으로 원효대사의 서성이 나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원효대사의 전기록은 무사자어, 학부종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사자어라는 말은 없을 무자, 서술자자, 스스로 자자, 깨달을자. 자, 부처님 20대 오더라도 나를 깨닫게 해주실 수 없죠. 길은 제시할 수 있으나 결국 깨닫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죠.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학부종사라는 말은 배우가자, 안일불자, 따를 정자, 서술자자. 일정한 서성을 정해두고 따라서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배울 만한 서성이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배우라는 그런 의미겠죠. 이런 의미로 보면 이제 원효대사의 젊은 시절에는 특별하게 구체적인 기록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그가 남긴 그런 발심수행자 아시죠? 발심수행자. 아마 젊은 시절의 원효대사가 얼마나 치열하게 수행했을까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후, 재불, 재불이, 장흥, 정멸 등은 오다르페 사역고이며 중생이 유래하는 너무양새 표현비시하는 유명한 거죠. 사역 변령으로서는 거기에 그게 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는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원효대사는 원자가 어떤 원자인가? 어떤 원자인데 뭐 이런 인구가 있으니까 이것이 다 움직이지 않더라도 어떤 원자의 새벽표자입니다. 자, 어떤 새벽이란 말이죠? 원자는 어떤 새벽? 첫 새벽. 하루의 시작은 뭡니까? 미명을 물리치고 해가 서서히 밝아오면서 밝아지는 첫 새벽이란 말이죠. 동시에 이념선사의 삼국유사 오늘 우리 오늘 시간 비로소 십자의 새벽단자라고 합니다. 첫 새벽이란 말이죠. 원효대사의 젊은 시절 저술로 보이는 그 유명한 예성지식은 별이 마지막에 그 스스로 한자를 빌려가지고 세부찬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세부찬. 세는 요새 세자. 막힌 색도 되지만 우파사자 없이가 세가 되는데 세부 요새 세자의 부분 두자. 그래서 세부찬이라고 나와서 원효대사의 젊은 시절 이름은 세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원효, 세부, 시단, 서당. 원효대사를 표현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별칭까지. 원효, 세부, 시단 공통점이 바로 새벽이라는 말입니다. 새벽. 그러니까 이 나라의 새벽이 되겠다. 한국 사상상 철학사의 새벽이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스님이에요. 새벽 스님. 새벽 대사.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리고 굉장한 그 의미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태어난 그 곳, 그러니까 그 밤나무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곳에 나중에 절을 세워서 사라사라고 절을 씁니다. 사라사.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생가를 절로 만들어서 초계사라고. 자, 초계가 뭡니까? 처음 초자, 열 대자, 절사자. 처음 열었다는 거예요. 여기 경상에 가보니 그 마을 이름이 불땅골이에요. 불땅골. 불덩어리가 태어나는 곳이다. 그런 의미죠.
새벽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원효대사가 이 캄캄한 신라의 새벽을 불덩어리와 같은 햇빛으로 밝히는 인물로 태어난 곳이라는 거죠. 원효는 우리나라의 햇볕이고 또 새벽이고 또 철학사의 문을 여는 그런 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처님이 되겠지만, 그래서 원효대사는 바로 이런 이름의 의미가 있고요. 분함은 뭐냐 할 때, 원효대사가 초창기 중년까지 오는 곳은 고선사라는 지역입니다. 고선사, 높을 고자, 신서저자, 저자자. 그리고 경주에 가면 덕동댐 가보셨나요? 경주 고개 넘어가다가 남포로 가다가 덕동댐이 지금 경주의 수원지로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75년쯤 찍은 사진을 보면 여기 중앙에 큰 습탑, 삼천습탑이 있습니다. 그 삼천습탑이 지금 어디 있는가 아십니까? 그 경주 박물관 가보실까요? 경주 박물관 마당에 왼쪽에 큰 탑이 있죠? 마치 감흥사 동탑 습탑을 만들게 하는 그 큰 탑이 바로 원효대사가 머물렀던 고승사 삼천습탑입니다. 그 부제가 있고, 그러니까 원효대사는 그 고승사에서 머물렀고, 거기서 젊은 시절 삼국유사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사복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사복. 자, 뱀복이라고 하는데 12살까지 말도 못하고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후에 원효와 교류하면서 말도 하고 상당히 공부 깊게 했던 거 합니다. 삼국유사의 원효, 그러니까 사복 불언이라는 종목에 보면 사복의 어머니가 돌아가자 원효대사를 청해가지고 축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원효대사가 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태어나지 말지어다 죽는 것이 괴롭다. 죽지 말지어다 태어나는 것이 괴롭다. 이렇게 했더니 사복이가 왜 그리 말이 많소? 좀 간단히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죽고 사는 것이 괴롭다라고 수정을 해요. 원효대사. 그러니까 원효를 베껴올 정도로 사복의 공부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복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전 세계에 공부할 때 우리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불경을 실어 옮기는 암소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은 나중에 신라 10성 중에 원효대사와 함께 이제 모셔지거든요. 신라 최초의 사찰이 여러분 경주 가보셨나요? 경주에 가면 되게 불주가 스쿠라마 아시죠? 경주 공고 자리가 원래 천명리 자리입니다. 천명리 들어보셨나요? 2차도 순교 들어보셨나요? 2차도 순교의 계기가 되는 곳인데요. 신라의 527년에 불교를 공인할 즈음에 이제 뭡니까? 고려 백제는 이미 불교를 받아들여서 고대 국가로 공고히 나고 있는데 이 신라는 뭡니까? 소백산 아래 이렇게 맡겨진 신라는 천신, 산신, 무속이라는 고유신학에 걸려서 육군초원한테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제 이미 지방에 들어왔지만 망실, 공식으로 여기에 새로운 문명이 들어오면 전래, 수용, 공인, 유통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이미 지방에는 많이 들어왔던 기록은 미치왕 263년, 또 눌지왕, 내무랑경 시대 400년대도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불교가 널리 행해지지 않았고 527년에 이제 불교가 행해지게 되는데 이 차돌이라는 사람이 법흥왕의 조카입니다. 사인이라고 며칠 전에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다시 임명했던데 사인이라는 이름이 건신이에요. 가까운 신하. 그 민정수석에 해당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이 차돌이 늘 자기 당을 숙인 법흥왕이 고뇌하는 모습을 봤어요. 대왕이시여 왜 이렇게 고뇌하시는가? 이미 고려와 백제는 고대 국가 불교를 수용해서 고대 국가에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신라는 천신산신 무속신앙 같은 고유신앙에 붙들려서 한 걸음도 고대 국가를 향해서 나가지 못한다. 내가 병문을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이런 얘기했지만 아직
불교를 공인하지 못하니 내가 왕으로서 절하나 찬사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근심이 가슴아프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고, 이런 고뇌를 깊게 느꼈던 근심 이차들이 법화왕이 제안하죠. 대왕이시여, 제가 우리 고유신앙의 성소인 천령님의 나무를 베어서 절을 지을 테니 대왕께서는 모른다고 하시죠. 나는 모르는 얘기라고 하시다면 저 육부의 신하들이 저를 잡아와서 대왕과 대지신할 겁니다. 그때 대왕이 모르신다고 하시면 저 육부 귀족들은 제가 왕의 명을 찬칭해서 천경임이라는 성소, 천신신앙을 성소에 나무를 베고 절을 지었던 것이 제 마음대로 왕의 명을 거역하고 지었다 해서 저를 참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한 목숨 바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제가 부처님을 믿으면서 의심력이 있다면 분명히 어떤 이적이 일어나서 크게 저를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이제 해동 공성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죠. 2차적으로 목이 베어졌습니다. 목이 모가지가 경주 남산 이쪽으로 떨어졌다는 것이고, 떨어진 곳을 세운 절이 백률사라는 절이죠. 그 숙당비가 거기 이제 있던 거 지금 이쪽 경주 대해서님이 지었던 현재 흥유사 기구에서는 거기에 있지만 원 숙당비는 경주 박물관에 있죠. 1차적으로 결국 죽었지만 신라는 불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법흥왕은 불교 공인의 힘을 통해서 육부 귀족을 확실하게 장악하면서 대왕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육부 중에 하나인 7번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육부 위에 절대 왕이 되죠. 그 결과 신라는 바로 불교를 공인하면서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 천경님의 현재 경주공고차에 지었던 절이 바로 대왕흥유사입니다. 대왕흥유사 말년에 법흥왕은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법공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왕이 출가를 해요. 그리고 상대등을 귀족들과 가입해서 세상 상대등을 설치하고 결제를 받죠. 동시에 그 왕비도 만년에 출가해서 묘법이라는 비구니가 됩니다. 들어보셨나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는 얘기죠. 역사에서 이건 권할만한 일이 아니라고 자세히 적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진흥왕도 조카였죠. 법흥왕 조카였고, 왕이 올라서 가야, 말갈, 한강여역, 저 위에 저쪽 강도, 황초련, 마을역까지 영토를 확장한 이후에 만년에 출가해서 법운이라는 비구가 됩니다. 왕비도 만년에 출가해서 묘주라는 비구니가 됩니다. 여기도 처음 들어보시죠? 두 왕의 내외가 출가해서 비구와 비구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형 연간의 르네상스라는 흔한 한자도 있지만, 진흥왕과 법흥왕, 법흥과 진흥왕의 시대에 신라가 바로 불교 공인을 통해서 르네상스 문예 부흥을 맞이했다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런 527년에 불교를 공인한 이후에 100여 년도 안 되어서 신라는 원효 같은 인물이 태어나고, 이후에 한 100여 명 원효 같은 인물이 등장하죠. 여러분, 기독교 이명박 정부 시대 기독교 청와대 가서 법회도 예배도 했던 그 김진호 목사 아시나요? 아침마다 저한테 메일이 보내오는데, 저 동두천에 두레교회 하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대명대 철학가 출신이죠. 왜 우리 한국 기독교에는 개신교가 있죠? 개신교 전도 100년 만에 왜 원효 같은 인물이 안 나오냐? 이제 김진호 목사 얘기예요. 신라는 불교 공인 100여 년 만에 원효 같은 인물이 나타났어. 신라 불교의 르네상스 부흥을 맞이했는데 왜 우리 한 기독교는 100년이 전도가 된 지 있는데도 왜 원효 같은 목사가 안 나타나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0년까지 되겠어요? 그리고 신라는
그리고 두 왕의 내배가 출가까지 하는 이런 경험을 했던 시대에 하여튼 원효대사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는 겁니다. 우선 그 만년에 원효는 젊은 시절에 보선사를 중심으로 발표했고 만년에는 여러분 경주 분황사 가보셨죠? 분황사에 가도 이제 그 화쟁국사비라고 화청으로 되어 있지만 제게 이제 서예상 인체자로 하는데 화쟁국사 피가 세워집니다. 고려 숙종 때 의천대사 형 동생이죠. 문종의 아들이고 의천대사의 형이 숙종 때 그 원효대사의 화쟁국사 피가 조성이 됩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고려 왕실에도 외책 인주이 시에 발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의천대사가 저 행사로 퇴거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비를 세우게 늦어져서 그 이후에 신종에서 명종 때 세워집니다. 그 현재 탑신은 남아있지 않고 비 좌대만 남아있는데 그게 18세기 말에 추사 김정희선에 가가지고 이게 바로 원효대사의 좌대라고 하는 이렇게 남겨놓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원효는 만년에 중만년에 분황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겁니다. 물론 전국에 기록상에 남북한 한 80여 개 사찰에 원효사, 원효암, 원효리 이렇게 많죠. 우리나라 전국 사찰에 아마 가장 많은 이름을 남긴 인물은 원효대사입니다. 의상, 자장이 좀 드러났고요. 의상, 또 운구 등등 있지만 결국 가장 많은 이름은 원효입니다. 그래서 분황사는 원효대사가 만년에 머문 곳이고 그의 주석 사찰이어서 그의 도포를 제가 지금 붙이지 않는데 분황원효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제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삼국유사에 보면 최치원 선생에서 쓴 부석존자비라고 의상대사의 전기를 쓰면서 부석을 의상으로 분황을 원효로 쓴 연계가 보이고요. 11세기에 의천대사가 원효 의사대사가 고구려에서 건너온 보덕화산을 찾아서 저 전주 만산주의 경복산 보달사로 가서 열반경과 당근불을 공부했다는 기록이 보이면서 시를 남겼는데 그 시에 부석과 분황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의천도, 이련도, 최치원도 그렇게 쓴 용례가 있고요. 우리가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게 원효 하면 좀 익숙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앞에 도포가 없으니까 도포로 분황을 쓰자는 게 제 제안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학계에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분황, 원효, 부석, 의상. 근데 이제 도포라는 순대에게 뭡니까? 사찰 이름이나 산 이름이나 행정구역 이름이나 교리 등등을 땁니다만 분황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왕분사였죠. 선덕여왕이 그 나오는 것처럼 향기로운 임금님의 절 마지막 쪽 일태지에 그런 의미로 왕분사라고 지었다가 나중에 분황사로 고칩니다. 분황이라는 말은 뭡니까? 분이라는 게 푼다리카라는 연꽃의 범어 산스크리트가 푼다리카예요. 황은 뭡니까? 엔페라 황제죠. 연꽃 중에 연꽃, 황제 최고의 연꽃. 그러니까 100년, 1000년, 100년, 황년이 있죠. 그러니까 100년을 넘게 치죠. 1000년을 넘게 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효대사는 연꽃 중에 연꽃, 진흙 속에서 물들지 않고 향기로운 연꽃을 피우는 화중연의 불꽃 속의 연꽃. 시신이 타도 열심히 도탕임을 독서했던 혓바닥만 하지 않았다. 짐승들이 와서 다른 거는 먹어도 혓바닥은 먹지 않았다. 호랑이들 봐도 이런 얘기를 이제 일화에서 많이 얘기합니다만 원효대사는 바로 분황사에 만년에 머물렀기 때문에 정의실 고선대사라는 별칭도 있지만 분황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전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효는 언제 출가했는가라는 부분인데 이 얘기했습니다만 10세 미만 8, 9세 관체진년 포청천 들어보시면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머리 쌓아서 묶어가지고 총각김치처럼 이게 관자입니다. 총각관자 이렇게 머리를 묶은 젊은 시절. 자, 우리 88 올림픽 때
그 붉은색 굴린 그 오태양군인가 누구 있죠? 붉은색 이여름 장관이 이렇게 안들여서 그렸던 그 붉은색을 굴리는 나이가 되게 구거지려, 이빨을 가는 나이가 초천지려, 또 대나무 말을 하는 중마지려, 또 머리 감채라고 감채진 이렇게 그 아이의 특징이나 버릇을 가지고 동양에서 나이를 일컫는 경우가 많았죠. 관체진이라는 10세 미만 8, 9세 정도로 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정도 때 출가하고 봅니다. 의상대에서도 한복사로 출가한 의상은 진골입니다. 원효는 육두품이에요. 근데 한복사로 출가한 기록에 보면 29세 출가를 합니다. 의상. 그런데 최초에 쓴 부석 본기에 보면, 부석사의 의상 정리에 보면 관세 출가를 합니다. 관세. 관도 역시 총각 관자에 관세라는 게 뭡니까? 10세 미만 출가했고요. 그렇다면 뭡니까? 원효와 의상 모두 10세 미만에 출가했다는 거죠. 당시에 한 집안에 출가자가 나온다는 것은 그냥 출가의 일을 넘어서서 당시에 불교의 위상이라는 게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치와 긴밀하게 결합된 것이죠. 진골이나 성골 이쪽에서는 결국 뭡니까? 자기 집안에 출가자를 한 사람 내로서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고 위상을 확장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두품 사족들은 육도품 이하 모든 있는 사람은 배급 사회에서 그게 어려웠죠.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9세기, 10세기 이전 신라한에 가면 출사,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니까 골품제 때문에 출가해서 당나라를 건너가요. 당나라 건너가서 많은 수행 선사들이 태어나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전국에 부산승문을 만들었죠. 우리 대학원생도 2명 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 평창, 지금 강릉, 명주의 불산산물이 사불산, 도민국사, 또 사자산 도평사, 그것도 사자산물이 있죠. 또 도의국사가 821년에 기록했지만 2년이 안 돼서 지금 설악산 진전사 있죠. 양양에 거기 가서 때를 기다렸고 그 옆에 억성사라고 하는 절에 이제 영도화상이 머물다가 진전사를 찾아와서 이제 도의국사의 남종선을 이어가죠. 또 저 장흥 보림사에 가지상품을 세웠던 보존 최징선사는 이쪽에 억성사를 찾아와서 바로 영도화사에게 남종선의 정식을 받아가서 장흥 보림사를 세웁니다. 그 도의국사가 바로 조계종의 초조죠. 대한민국 조계종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라의 골품제 때문에 결국 진골이나 성골은 부모 한쪽이다 왕족, 두 쪽이 왕족이면 성골 진골이지 않습니까? 유튜브기라는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되게 유학을 가거나 출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원효도 역시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효는 출가를 거점했었고 무상을 깊게 체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출가를 했던 것을 보이고 젊은 시대 발신 수행장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수행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3페이지입니다. 이 주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자, 원효 대사의 가장 드라마틱한 이미지는 아마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개 원효하는 장면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요술공주와 이야 또 하나는 해골물서라, 그죠? 너무나 유명한데 사실 해골물서라는 조금 합색된 2차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고 사실에서 1차 자료에 보면 해골물 얘기는 그냥 이렇게 분위기로 나오고 이제 무덤 속에서 서기 650년에 원효 의사는 1차 유학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현장 독사 잘 아시죠? 서유기의 현장 독사. 그 현장 독사가 602년에서 664년에 태어난 분인데 629년에 인도 서역을 향해서 유학을 합니다.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고 지금까지 봤던 유가사들은 17품 구역의 성문지라고 하는 소성 수행에 대해서 보면서 미진해서 대성 수행에 대한 관심을 갖고 범어 원전을 찾기 위해서 인도 서역을 떠납니다. 자만을 떠나서 17년 만에 무려 138개국을 돌고 와요.
126개국은 직접 갔고 12개는 근처까지 가서 전해들은 기록을 돌아와서 제자 견기의 구술에서 남긴 저술이 불리는 12번째는 대당서입니다. 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만져보셨나요? 배우는 분이 있습니까? 자, 그 대당서의 기가지 나중에 수입이라는 소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드래곤볼이 뭐 사오정 성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죠. 자, 그 현장 법사가 돌아와서 새로운 유식, 마음의 철학이라는 유식 철학에 대한 여러 경로를 번역한다는 얘기를 의상이 아마 견당사, 신라에서 건강을 파견되는 사신이나 유학생 또는 상인들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제 전해 듣고 호기심과 호학심이 많았던 의상이 아마 8살 연상의 원효 대사에게 우리 형님 당나라 유학 갑시다. 그 현장 법사란 분이 인도 유학 돌아와서 많은 경로를 번역하면서 강론한다고 하니 우리 거기 가서 공부를 새롭게 좀 합시다. 이렇게 제안했던 것 같고 그것을 의상이 제안했다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국에 유학을 간다는 게 제가 1년간 호스텔에 살면서 보니까 거기 유학 오는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적어도 미국의 북동부는 학생 한 명이 유학 오면 적어도 8, 9천만 원 생활비 한 1억 정도 들거든요. 거기 오기 위해서 뭐 교수들은 가난하니까 뭐 기러기 아빠처럼 돼가지고 오피스텔 사원에서 보내고 대기업 부장 이상 사람들 정도는 그쪽 유학을 오는데 그 정도 비용을 내고 지금도 드는데 당시 당나라 장안 시야로 유학을 간다는 것은 집안에 후원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또 절집안에 후원이 있어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 원효 대사가 먼저 유학 가자고 제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고 원칙 아닙니까? 부모, 조부모가 다 세상을 떠났는데 언사도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결국 김한신의 아들이 의상이 진고를 제안했고 그 결과 이제 1차 유학을 갔습니다. 경주에서 출발해서 경상을 거쳐 상주, 문경, 장원, 아마 개성이나 평양을 거쳐서 여동 지방에서 아마 요서 지역 요하 건너까지 가다가 고구려 술락군에게 잡혀서 간첩 세자로 무수 10여일 가까이 수십일을 잡혔다고 표현합니다. 크게 마음을 먹고 발식해서 유학을 시도했지만 금방 결국 유학을 갈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12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나당민학군에서 백제가 무너져서 이제 서해 항구가 열렸단 말이에요. 다시 의상은 또 그 호학심을 감추지 못하고 또 지향을 했고 5년은 또 거기에 오겠습니다. 661년에 6월 한 20일쯤 출정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장마가 시작되면서 5월 30일 날 태종 무해왕이 승합니다. 문무왕이 제위에 오른 거죠. 그 직후에 출발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주에서 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경산, 상주, 문경을 하더라도 이쪽 청주로 거쳐서 여주로 가서 배를 타기 위해서 그 같고 남양만이라는 화성, 당시 신라의 그 항구였던 화성, 당항성, 당진, 당프라죠. 지금 마산항을 보는데 그쪽을 향해 가다가 장마철이가 비가 없이같이 내리니까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으니 갈 수 없이 무너진 땅락이라는 토굴 같은 데 들어가서 비를 피했던 것 같아요. 성인의 남자 2명이 누울 정도의 공간이었을 것 같고 그 안에 내가 잠을 잤어요. 첫날 밤은 피곤하고 비도 오고 지쳐서 잠을 잘 잤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무덤인 사실을 알게 됐죠. 근데 비는 밖에 계속 오니까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우리 여기서 하루를 더 잡시다 하고 하루를 더 자게 돼요. 첫날 밤에는 깡막이라고 생각해서 매우 편안하게 잘 잤죠. 극락 같은 단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이제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잠을 하루 더 자니까 잠을 자다가 새벽전에 원효대사가 동티를 만났죠. 동티 아시죠? 지신의 노유, 땅에 주인의 허락 없이 무덤에 그래서 동토, 땅이 흔들리는 느낌, 심리적 어떤 스트레스 같은 거죠. 동티를 만나서 일어났죠. 어젯밤에는 땅락이라 생각해서 매우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오늘 밤에는 무덤이라 생각하니 매우 뒤숭숭하구나. 알겠다. 마음이 생겨나므로 가지가지 현상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짐으로 땅락과 무덤이 둘이 아니다.
존재하는 모든 현상인 만법은 내 인식 속에 있으니 마음 바깥의 객관적 현상이라는 게 없는데 허용별구 어디 가서 따르고 하겠는가? 나는 당나라 가지 않겠다. 또 바람이 무엇인가도 돌아오는 거죠. 이게 원효의 오도성입니다. 자, 이 원효의 오도성 여기에는 불교 사상사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좀 더 얘기하겠지만요. 자, 우리 인간의 의식은 뭡니까? 초기에는 불교 사상사에서 그냥 마음이 하나였어요. 신법이 하나였죠. 근데 나중에 이제 대성이 되면서 마음의 갈래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냐 중간을 지나서 유식적으로 가는 특히 마음의 세 층으로 신청 마음인 제8 아래야식이 있고 그 다음에 표청 의식 중에는 제7 말라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아니비설시는 전6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효 대사는 뭡니까? 3개 유식이요 만볼 유식이다. 자, 3개 우리가 사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현실세계죠. 욕망의 지배라는 세계, 물질의 지배라는 세계, 정신의 지배라는 세계, 우리 윤회하는 세계잖아요. 이 3개는 오직 내 마음 속에 있다. 일체신조처럼 객관적 현상인 마음법은 오직 내 인식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과 식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 신의식이라 해서 제8 아래야식, 제7 말라식, 전6식. 그러니까 아니비설신호이라는 전6식이 바로 식이라는 제7 말라식, 자아의식이 바로 식이고 애고 그 다음에 제8 아래야식이 의식과 경험을 저장하는 윤회 주체를 저장하는 제8 아래야식이죠. 이런 의미를 원효는 지금 다 오도석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마음이 생겨나는 가지가지 현상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땅과 무덤이 둘이 아니다 라는 대목은 대성지식론이라고 하는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사라는 그 마면보살의 역사적으로 6명의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 마면보살의 논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논서죠. 마치 경을 방문하는 논서입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핵심 구절이 바로 신생적 종종법생하고 신멸적 종종법멸이라는 구절을 원효주자는 놀랍게 패러디해서 신생고 종종법생이요 신멸고 감분불이로 놀랍게 패러디합니다. 자, 감이라는 게 토가 어젯밤에 땅박이 헛불 토불이 감이고 무덤이라는 게 귀향 귀신의 집 무덤 불이죠. 땅박과 무덤이 둘이 아니다. 왜?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성지식론이라는 저술에 일심 안에는 두 가지 층위가 있다. 마음의 두 가지 현상. 맑고 해맑고 깨끗한 신진흥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 찬야생 찬양이라는 마음의 증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 강의 들으면서 지금 끝나고 뭐 할까 생각하시죠? 집에도 갔다 오시고 차는 잘 이상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뭡니까? 100m 달리기를 할 때 총알처럼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끊어져서 빈틈에 딴 생각이 들었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구라 했죠? 예? 우사인 볼트 몇 초입니까? 9.58을 내끊었죠? 자, 1초에 10m를 넘게 뛰잖아요. 자, 스타트에 총을 땅 쏘는 순간에 라스나이까지 가려면 1초에 10m 이상 뛰려면 다른 생각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실선처럼 총알처럼 달려가는 거. 그러니까 세계 기록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강의 듣다가 딴 생각하면 집에도 갔다 오고 자동차도 생각하고 하면 끊어져 번뇌가 들었죠. 기록이 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젯밤 잠자리는 우리 마음에 해맑고 깨끗하다. 피곤하니까, 지쳤으니까, 딴 생각이 들지 않고 오직 잠에만 빠져서 잘 단잠을 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해맑고 깨끗한 진열. 진열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타다다 노래 아시죠? 타다다. 진열한 말이에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 있는 그래요. 우리 개념적 분별을 개입시키기 이전에 존재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진열한 말은 뭡니까? 불생불멸의처럼, 그러니까 총알처럼 달려가는 우사인 볼트처럼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해맑고 깨끗한 상태거든요. 단잠을 자는 상태. 근데 오늘 뛰려고 했더니 뭐 바람도 불고 신발도 잘 안 맞고 딴 생각도 나고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신생멸이죠. 생멸, 생에 따라 멸에 따라 끊어지니까 사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적 스트레스 때문에 동기가 생긴 거죠. 왜 이럴까 하면서 오면서 어젯밤과 오늘 밤이라는 심진여와 심생멸 그 거론의 자리한 일심 한 마음을 발견함으로써 오늘 세상에 깨침을 얻는 겁니다. 이미 이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한 마음, 큰 마음, 넓은 마음, 이것을 발견한 이후에 굳이 단단한 유학할 필요성을 못 느끼죠. 이미 신라에서 인간의 보편적 마음의 일심을 발견했는데 굳이 당나라 가서 당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발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유학의 필요성을 더 이상 못 느꼈던 거죠. 나는 유학 안 간다. 여기서만 이제 추진과 유학을 갔죠. 그래서 원효대사의 오도성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학 시도와 반문부의 대치, 토가람과 무덤의 둘이 아닌 결국 그 두 개를 아우르는 원천에 있는 일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원효의 대치는 바로 일심의 발견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설명할 때 가끔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자, 중생과 부처가 하나이냐 둘이냐,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이 같으냐 다르냐의 문제거든요. 대승기시론이나 원효사상의 진리점은 거기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론상이라는 동그라미가 있다면 동그라미에 구심이 있죠. 가운데 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둥근 원이 있잖아요. 일심을 동그라미에 비유한다면, 우주적 마음을 일심에 비유한다면, 자, 구심이라고 하는 그 점에서부터 원심으로 뻗어가는 이론상까지 가는 것이 일심이라면, 일심을 다시 수렴해서 구심으로 모아가는 그 한 점의 상태가 일심의 원입니다. 일심의 근원이죠. 이게 바로 부처의 마음이고 깨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여기 절대적으로 한 점의 상태는 중생과 부처가 같으냐 다르냐 할 때 중생과 부처가 같을 수 없다는 불상작, 서로 섞일 수 없다는 불상작을 강조하면 구심으로 수렴되는 쪽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는 측면을 강조하면 원심으로 뻗어가는 이론상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뭡니까? 불상을 이죠. 서로 중생과 부처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상이 되지만, 중생과 부처가 섞일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이론상은 구심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8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저 심청에 있는 부처의 마음을 따로 독립시키면 제구 아마라시. 마라라는 게 바로 때, 번뇌, 아라는 게 부정적, 없다는 거거든요. 무구식, 백정식.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의 상태가 제구 아마라시라면 중생의 마음이 바로 제8 아레아시고요. 그게 일심이고 중생심이고 진여이고 여회장이라고 대성기시는 말합니다. 원효대사는 일심을 심층화시키고 고도화시켜가면서 일심의 의미를 다양하게 설명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분 시간이 될까요? 하겠습니다. 어렵습니까?